오늘 그 정년 퇴임 기념 심포지움이고 제목은 2018년 개헌을 말한다인데 아시다시피 정년은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 분 우리 민주법연의 세 남자들인데요. 조선희 작가의 세 여자라는 작품이 있죠. 같은 시대 배경으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질적인 개성 넘치는 세 여자처럼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세 남자는 정말 같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단히 또 개성 넘치는 분들이에요. 우리 법학계가 다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법학을 전개해 오신 분들이죠. 아시겠지만 우리 박홍규 교수님 딱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션 코널리가 울고 갑니다. 이 수염서부터 이 풍모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동안 아마 나무 수천 그루, 수만 그루 배냈습니다. 이분의 지필력 때문에. 지독한 회의와에 기초해서 그러나 지독하고 건강한 회의 플러스 실천 활동으로 또 글쓰기로 아주 일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너무나 기대되시고요. 오늘은 노동헌법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백좌흠 교수님은 묘하게 이 자리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인도 전문가세요. 인도 간 순서로 보면 우리 백좌흠 교수님이 가장 일렀습니다. 80 몇 년도입니까? 84년도? 81년. 81년도에 인도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후로 인도 전문가가 되셨는데 여기는 경상대학교의 막시스트 그룹의 일원으로 지독한 비판과 실천에 입각한 국제법학 및 법사회학 그리고 인도 법제사 등을 연구하셨고요. 또 마지막 발제를 맡으실 우리 강경성 교수님은 아주 지혜와 덕을 쌓는 사랑의 법학 같은 거를 끊임없이 추구해 오신 분이에요. 이 세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묘한 서로 다른 층위들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이 셋이 합쳤을 때 어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나올지 효과가 나올지 정말 굉장히 기대되죠. 오늘 발제문에서도 유감없이 이 세 분의 컬러가 드러날 거고요. 저는 어저께 다이빙 벨 그 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실만 해요. 사실 박근혜 정권은 대선 부정의 원죄를 갖고 출범하고 그리고 세월호와 함께 침몰을 시작해서 촛불의 바다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그런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화는 세월호에서 촛불까지의 사건을 다이빙 벨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이빙 벨은 구조 실패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빙 벨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위원장을 고소하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했죠.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막지한 거짓과 그 거짓을 가리기 위한 억압이 자행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양심의 부력에 의해서 진실이 침몰되지 않고 뜰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어제 다이빙 벨 그 후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대선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어마막지한 일을 했죠. 최동욱 검찰총장을 쳐내든가
뭐 대법원을 사찰한다든가 별의별 일을 다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가 생겼을 때 모든 종류의 조사 방해를 했습니다. 국회 로튼다홀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 폐악질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그 일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발붙이기 어렵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우리들에게 공유되고 아직 잊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이번 헌법도 사실은 2018년 개헌을 말한다든지 개헌 무산을 말한다든지 알 수가 없죠. 이미 동력은 상실됐습니다. 개헌 드라마도 박근혜 정권의 몰락 드라마도 4월 13일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때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촛불과 결합되면서 결국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일대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촛불 정부가 세워지고 촛불 개헌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80%, 70~80%의 여대 야소 민심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성립됐던 여소야대 국회의 목리와 그 억지를 이겨내지 못한 채로 촛불 헌법이 좌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초된 것은 촛불 헌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특히 18세 참정권이라는 건 전 세계적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거의 200개 모두가 18세 이하 참정권인데 우리만 19세 참정권이죠. 근데 이 18세 참정권이라는 최소한의 정치 개혁도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도 18세조차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그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을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수용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로 무산되게 됐습니다. 정치 개혁이 올 스톱된 현실에서 헌법이든 권력기관 통제법이든 여타 경제민주화법이든 사실은 다 좌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지만요. 저는 희망권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때도 헌법은 혁명 2년 후에 간신히 첫 번째 헌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이제 더 무너질 것들이 더 무너지고 거기에서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의 끈은 간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대륙학교라는 데를 등록해서 매주 나가고 있는데요. 학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강생으로. 대륙의 꿈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을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바다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기상은 사라지고 한반도가 없어진 것이죠. 그냥 남한 땅만 섬으로 표시된 그런 지도를 봤어요. 아하, 우리가 분단되면서 섬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지도를 보는 순간 아주 충격이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해양과 대륙을 향해서 두 갈래 뻗음이 가능한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국가로서 섬나라 근성을 갖고 세계로 나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 처리에 대단히 미숙하고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서로 물어뜯기 하는 현상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대륙 기질, 대범한 기질, 이런 것들이 너무 사라졌고, 그런 바탕 위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헌법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래서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마침 남북 관계의 새로운 빛이 비추이고, 요즘 또 삐끄덕하고 뻗대고 뭐 여러 가지 현상 다 예상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이 남북 러일 중 몽골까지 이르는 최소한도의 동아시아에 어떤 일정한 질서가 규범 질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대륙에서 인권 질서가 있습니다. 대륙별로. 그런데 아시아는 너무 광대하고 너무 다양해서 수준들이 너무 다르고 해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데가 사실은 중동아시아도 아니고 서아시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닙니다. 여기는 충분한 동질감들이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 이쪽은 정말 중국, 일본, 우리 남북한, 러시아 뭐 너무 다양하고 너무 강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발제에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헌법 제국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움직여야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느 쪽을 지향하고 어디를 쳐다보고 살 것인지, 우리 내면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 얼만큼을 품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헌법적 언어로, 또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로 맛보고 또 모색하기를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분의 정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이런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쁨이자 영광이고요. 이제 간단한 제 인사말 마치고 본격적인 심포지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박홍규 교수님, 션 코넬리를 뺨치고 계신 원래 화가세요. 그림도 그리시고 뭐 국어 운동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아주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 경북 지방에 굉장히 좋은 시민 운동들에 전혀 빠짐없이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원래 전공은 노동법과 인권법이시고요. 제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발제문에도 나옵니다만,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참심까지도, 참심적 노동법원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헌법안이 등장했거든요. 이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창하시고, 우리 민주법학의 한 3호쯤부터 글을 쓰시고 급기야 불완전한 형태로 법률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 드디어 약 30년 만에 헌법안에까지도 올라오게 하는데 1등 공신이십니다. 우리 박홍규 교수님을 아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사실 오늘 이 정년을 맞아서
뭘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 다른 두 분은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고매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제가 그냥 아주 무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법해석론 뭐 이런 정도의 준비밖에 못 해가지고 격이 안 맞는 수준이 좀 낮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방금 광명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 개헌안이 잠깐 나왔다가 뭐 일장 춘몽도 아니고 일단 춘몽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글을 준비할 때는 이제 정부 개헌안을 가지고 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정부 개헌안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뭐 제가 좀 고민해본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18세 이 선거권 문제 이 곽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번 그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밖에 뭐 노동 관련 이 정부 개헌안에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괜찮다, 특별하게 아주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뭐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거 빼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점. 물론 이제 이 정부 개헌안이 처음 발표될 때도 강조가 되었던 바, 이른바 근로자, 근로 뭐 이런 말을 이제 노동자라는 말로 바꾸고 그걸 뭐 어떤 뭐라 할까요? 저는 평소에 그 문제를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법의 언어분열증,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는데 이 뭐 당연한 거죠. 근로란 말을 노동으로 바꾼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오래전부터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온 바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 노동 조항만이 아니라 인권 조항 전반에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인권 주체를 사람 또는 모든 사람 이렇게 바꾼 점 이것도 대단히 뭐 다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개헌안에 정부 개헌안에 그게 들어간 것은 상당히 뭐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 헌법에서 이 노동 관련 이 조항을 뭐 좀 더 넣고 또는 뭐 덜 넣고 또는 좀 바꾼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왔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관련 조항으로도 충분히 뭐 지금 현안에 돼 있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의 해결이 뭐 가능한데 따라서 이게 문제는 헌법의 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석의 문제 특히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뭐 그걸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률이나 또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또는 무슨 정부 정책이나 뭐 또 그것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학자들의 해석론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노동 문제에 많은 그런 법적인 어떤 모순을 낳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서 노동 조항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특별하게 현재 노동 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뭐 이런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왔습니다. 물론 저같이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셔가지고 이 헌법에 여러 가지 조항을 새롭게 넣고 노동 관련 또 변화가 있으면 더 좋아지리라 노동 문제 해결에 더 좋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또 노동 공부를 해온 바로는 그게 뭐 그렇게 잘 될까? 헌법 조항 몇 개 바꾼다거나 또는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잘 뭐 금방 노동 문제 해결의 어떤 뭐 왕도가 나올까 이런 회의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 생각은 이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가장 이 노동인권에 관련된 침해자, 가해자는 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법만이 아니라 인권법 전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이 인권 침해의 주체가 국가다, 권력이다. 이렇게 뭐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 그밖에 자본 권력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이런 헌법을 포함한 법 만능론이라 할까요? 만능주의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과거에 광노현 교수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실 때에 저를 한번 불러서 한번 말씀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란 말이 들어간 게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권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좀 상반되는 이 국가에 의한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현대 헌법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 경우에 오히려 그 괴리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특히 노동단체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이 노동법의 큰 두 그 줄거리가 두 기둥이 이 고용과 근로조건 또 하나는 노동단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용과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사용자를 규제를 해서 자본을 규제를 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노동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는 아예 무간섭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철두철미 자유롭게 인정하는 게 좋다. 그걸 무슨 국가에 의해 노동단체권을 보장한다는 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노동단체권은 흔히 말하는 뭐 생존권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권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게 제 노동부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 개헌으로 뭐 노동 문제를 아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두 분은 아주 짧게 쓰셨는데 저는 길게 써서 이 정의만 아까 강노현 교수님께 저보고 이 나무를 많이 그 책망을 주신 게 또 오늘도 해당이 됐는데 이 조정현 선생이 매수를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 뭐 그냥 대충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뭐 제가 이 쓴 걸 별로 읽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뭐 준비해 온 거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좀 이 방통대의 학구적인 어떤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 제가 써온 리포트를 잠깐 좀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동인권 일반의 인식 문제가 제가 5페이지에 첫 1절에 노동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쭉 뭐 쓰고 있는 내용인데 대충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회관으로서의 어떤 노동자 우리 보통 헌법에서는 그렇게 통설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 생존권 내지 사회권으로서의 국가에 의한 뭐 권리 보장의 측면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회권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노동인권을 해석해 온 것은 제가 조금 그동안 좀 반대를 해왔다? 반대할 필요 좀 그러네요. 통설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들었고 오히려 특히 노동단체권은 철두철미 자유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자유,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 단체 교섭의 자유, 특히 단체 행동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뭐 얘기한 그런 일반론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생각나시면 참조해 보시도록 하고 정부 개헌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그 제가 나름으로 노동법을 이 노동권, 노동조건권 그리고 노동단체권 이 세 가지로 제가 평소에 이 체계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9페이지 보시면 2절에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이제 종래 헌법의 조항이 이번에 일할 권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한글 천형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 일할 권리라고 하는 말이 또 이 대단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여기 강경순 교수님도 계시고 이 헌법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이 헌법은 뭐 사실 그야말로 귀걸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악용되어 왔고 별로 선용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광노현 교수님 계실 때는 조금 선용 비슷하게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악용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는 저는 헌법 파괴 뭐 프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조항, 그러니까 조문을 말을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름답게 쓴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 일할 권리라고 하면 또 일에 대한 또 얼마나 많은 또 소리들이 나올까. 이거 오늘 다 찍을 것 같은데 소리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해석의 어떤 우리나라의 이 판사들, 학자들 뭐 이 또 무슨 엄청난 우리나라의 언론 권력들 뭐 이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전부 그야말로 무슨 뭐 말하기에 발전 걸린 사람들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 무리들이 또 뭐라고 또라고 할 게 아닌가. 저는 차라리 그냥 근로를 그냥 노동으로 바꾼 걸로 충분하다. 일할 권리? 이 조금 뭐 또 무슨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별로 이 법리적인 차원의 이 논정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또 하나는 하여튼 근로의 의무라는 게 이번에 그 정부 개헌안에 없어졌습니다. 참 잘한 거죠.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근로의 의무가 뭡니까 헌법에? 그걸 또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는 무슨 뭐 법적인 의문이 도덕적 의문이 윤리적 의문이 무슨 아까 취소하려고 했던 말입니다만 개소리들. 저는 이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이 지독한 유교 근성 반영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없앤 건 참 잘했다. 근로의 의무 없앤 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헌법 거기 5페이지, 9페이지에 그 일반 규정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은 현행 헌법 32조 1항에 이제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의 어떤 노력 의무를 시행 의무로 바꾼 거. 이것도 뭐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이 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나 이걸 뭐 노력해야 된다고 쓰면 노력 의무고 시행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야말로 이 돌대가리 해석론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노력 규정을 또 마치 의무 규정처럼 바꾼 것은 아이고 대단히 이 초딩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헌법 해석이 워낙 이 현란하기 때문에 잘 바꾼 것인데 사실은 이 해석론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고 그 밖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 일반 규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 여러분 뭐 조금 미묘한 그런 이야기들은 개정 논의들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9페이지 일반 규정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이 노동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헌법 개정 헌법 개정안에서는 저는 이건 또 웬 수작이냐? 수작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요. 문재인 이름까지 덜먹거려갔는데. 근데 이 사실은 노동권이 여러분 그게 국민의 권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권리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의 자유권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으로 모든 사람으로 바꾸면서 왜 노동권만 외국인 여러분 앞으로 얼마든지 뭐 4,500만이 더 뭐 늘어날 것 정도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어떤 노동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왜 국민으로 그대로 두느냐. 다른 건 또 바꾸면서 다른 인권의 주체는 국민의 어떤 것을 종래 사람으로 바꾸면서 왜 노동권만은 또 국민으로 남겨두었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민 그 헌법 개정안은 뭐 좀 진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또 또라이 같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이런 표현도 좀 미안합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헌법 30조 6항 국가유공자 상위공격 및 전몰 규정 뭐 유가족원부 등등등 하는 이야기인데 전 이걸 종래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제발 좀 이 헌법에 이거 없애자. 이거 전두환 헌법에 들어간 건데 지금 여기다가 이번 문재인 헌법에서는 의사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더욱더 이 조항을 현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이거 헌법에 넣는다고 해가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떤 이 특별 규정으로서 이건 또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뭐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또 왜 넣었나 안 넣었냐. 50헌법을 더욱더 강화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개헌안 그 1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만 33조 8항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어요. 이게 왜 넣었는가 하니 여러 좀 이 그동안 나온 이 개헌안에 대한 토론 같은 데서 쭉 살펴보니까 민주노총에서도 이런 걸 주장을 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그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을 넣자고 뭐 또 정부 그 헌법 논의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되었던가 봐요. 이거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의 26조에 나오는 조항인데 그걸 뭐 헌법으로 격상시킨 셈이 되는데 저는 이 또 추상적인 저는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이 한 그래도 추상화고 도대체 무슨 저로서는 이 우리나라 헌법 이해하는데 참 애를 먹는 사람인데 자꾸 이런 그 추상 개념을 더욱더 집어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피카소 그림처럼 만드는 이런 그 어떤 짓이란 표현이죠. 그러네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별 의미 없는 이걸 가지고 뭘 구체적으로 뭐 정책화하자는 이야기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아유. 두 번째 노동 조건권인데 이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권에 관련되어서 이 헌법에 이 말하자면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노동 조건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으로서 임금이 규정이 되고 그 다음 기타 뭐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쭉 규정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이 체계가 엉망입니다. 이 체계가 엉망인 이유가 6공화국 헌법에서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헌법에 그냥 집어넣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조항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 규정이 뒤에 들어가고 이런 어떤 좀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 그동안 쭉 지적해온 바인데 전혀 그 점이 시정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11페이지에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 조항에서 이 사용자라는 말도 우리 헌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 사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헌법에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정임금,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 뭐 거의 뭐 같은 수준이고 여성 연수자 노인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 뭐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거의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 13페이지에 노동 단체권 문제인데 이 노동 단체권도 저는 주체가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로자라고 하는 게 주체인데 그걸 노동자로 이번에 바꾸긴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 노동 단체권의 문제도 모든 사람 일반 아까 뭐 외국인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노동 단체권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이번에 문재인 헌법 개헌안에서
기본적으로 헌법의 그 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왜 이 노동단체권 앞에 노동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왜 안 바꾸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노동단체권의 어떤 목적 조항에 이른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지금 현행 헌법에 있는데 이것도 1980년 전두환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이라는 말은 좋지만 전두환 헌법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것 외에 모든 노동단체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교섭이나 활동을 저지하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자주적인이라고 하는 말도 제3자 개입 금지를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기업별 노조를 강요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 헌법 조항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 같은 사람은 그동안 이 조항에 대해서 말은 그렇듯하지만 속내는 그야말로 더럽다. 이거 좀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 점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운영 참가권, 이건 이제 재헌헌법에서 이른바 이익분배 균정권을 이제 좀 취지를 살려가지고 사업운영 참가권이라고 해서 넣자는 주장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정부 개헌안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논의가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별로 설득이 얻지 못했는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무노동단체권 문제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공무노동단체권 조항을 헌법에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예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많은 헌법에서 공무노동단체권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합니다. 꼭 규정을 해야 된다면 아주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 군인과 경찰은 노동단체권을 제한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대단히 추상적이고 조금 조항은 문헌은 바뀌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 해석에서 제일 지금까지 골치 아픈 이 우리나라 헌법에 골치 아픈 것 중에서도 골치 아픈 게 헌법 37조 2항입니다. 이른바 인권 제한 규정인데, 이 인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 이 헌법 개정안에서는 별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특히 국가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이게 이 37조 2항이 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또는 학자든 간에 누구든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 헌법 37조 2항을 그야말로 무슨 보도로 삼아가지고 얼마든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히 노동단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10분 넘었습니까? 아니에요. 3분 더 쓰셔도 3분 더 써도 됩니까? 그 밖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12페이지에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안전권이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련돼서 조금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노동인권 전반과 관련되어서 이 법원에 아까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른바 이 배심제의 확대 내지 또는 노동 사건을 배심제로 앞으로 해보는 문제, 또는 노동 참심제를 제도화시키는 문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마침 헌법 개헌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제 조항이 사실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별로 그렇게 이번 개헌안에 경제 조항에 큰 변화 없는 것처럼 저한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개헌안 문제가 대두될 때 좀 더 이 문제를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이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요. 일단 바로 김인재 교수님한테 논평을 청해 듣겠습니다. 10분을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먼저 우리 박홍규 교수님, 그다음에 백잠 교수님, 강경수 교수님 해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한갑이어서 그런. 네, 정년을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참 지난 30년간 우리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거 배웠습니다. 그 우리 박 교수님 발제문 맨 앞에 나오지만은 47년간 법학을 하셨고 37년간 또 노동법을 또 교수로서 연구하셨고 저희 우리 연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이제 기여를 하셔서 고맙다고 느낍니다. 그 오늘 이제 개헌과 노동으로 박홍규 교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권에서의 그 개헌 문제는 좀 사실 좀 사그라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또 설사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많은 국민들은 또는 이제 그 여론은 주로 이제 권력 구조 중심으로 되고 아마 이 인권 문제, 기본권 문제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권, 노동단체권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이념적 지형과 관련되기도 하지만은 또 핫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개헌 논의가 될 때 다른 조항도 있겠지만 특히 이 노동권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이제 제기되는 것 중에 뭐 이제 동노동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좀 부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많은 시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권 조항의 많은 조항 중에서도 이 노동권 문제가 노동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헌이란 게 지금 사그라졌지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럴 때 개헌 문제를 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기왕에 이제 개헌이 이루어질 때는 박 교수님은 딴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 문장들이 특히 기본권 관련 문장들이 좀 모범적이고 좀 더 아름다운 문장들로 이루어져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헌법 문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구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헌법의 기본권 규정들 그 내용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가치 기준 또는 어떤 사회 질서의 가치 기준으로서 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헌법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여러 그 아마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마 읽어보시면은 그 헌법 개정안의 노동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관련된 그 헌법 규정 조문을 판단하는 그 더 기초로서 하나의 그 인권 기준 등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조문에 관한 그 교수님의 그 코멘트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지적하거나 또는 코멘트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그 좀 강조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비록 헌법이 하나의 헌법의 그 규정의 내용이라는 게 그 자체가 가진 규범성보다는 어떤 문장의 현란함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지향성을 하나 볼 수 있을 때 어떤 그 우리 노동의 주체성과 능동성 그동안 근로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피동성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강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의가 이제 있다라고 보죠. 특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헌법 개정안은 나름대로 좀 진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한계 조항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조항 이전에 먼저 우리 노동권이 가지는 노동 단체권 등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국가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 부분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평상시에 저희도 항상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단체권,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우리는 이제 그런 현행 오히려 헌법도 부족한 마당에 헌법에서 그 선언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률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후퇴되는 경향들도 있다는 점을 이제 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아마 발제문은 상세하게 있는데 그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10페이지, 11페이지 나와 있는 아마 노동적
조건권 아마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근로조건이라고 그랬으니 그게 더 익숙할 겁니다만은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지금도 기준을 이제 법률로 정한다라든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개정안의 현재 내용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이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권리로서 표현해야 된다. 즉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또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을 아마 그 헌법 개정안이 일부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권리로서 선언해 놓지 않은 사실 뭐 권리로 선언했어도 해 놓더라도 뭐 또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할지는 별개입니다만은 기왕의 헌법에 이제 규정한다면은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그다음에 이제 그 또는 동료 동임에 관한 권리 이런 부분이 권리로서보다 명확하게 선언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교수님의 그 지적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노동 단체권 아까 자유권성 부분을 제일 강조하시는데 이 노동 단체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동권도 그렇고 기존의 근로권이죠. 그다음 현재 노동 상권에서도 주체는 단순한 국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그 강조도 저희가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현행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아마 기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관성을 그대로 유지한 경향도 없잖아 있다. 아마 뭐 이제 분명히 이번 개헌안을 정부가 만들면서도 사회적 어떤 그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는 하나의 조금 그 소극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는 조항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이상한 조항들 그런 조항들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름 노동단체권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법 그대로 놔둬도 그 새 헌법 개정안하고 저촉되지 않게끔 돼 있다. 오히려 명확하게 군대와 경찰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이제 다 그 노동성이 보장된다. 이런 식의 명확한 규정이 돼야 되고 뭐 방위산업체 같은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납득되지는 않은 내용들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특히 헌법 문장이 과연 규범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으로 작동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당 그 기본권을 구체화해야 될 하위 법률들이 특히 그 노동법에서는 오히려 헌법의 어떤 규범적 그 이제 어떤 인권적 성격을 이제 후퇴한 그런 내용들이 현행법에 있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지난한 또 이제 그 법 개정 또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에서의 많은 문제가 법원이 가진 한계입니다. 즉 법원에서 법을 해석하는데 이제 오히려 헌법 규정에 반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법원의 어떤 보수 성격에서 판례가 이제 법을 그러니까 거꾸로 만드는 역할들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 이제 법원의 어떤 보수적인 성격 그 다음에 하위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또 거기에 이제 그 또 많은 학자들이 또 거기에 또 이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개헌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개헌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해야만이 이런 그 노동 인권이 제대로 이제 보장되고 확립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특히 법학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법조인 양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어쨌든 간에 이제 바람직한 제도로서 도입됐다가는 로스쿨 제도, 특히 변호사 시험 제도가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법교육, 법학교육 또는 인권교육에 오히려 그 후퇴를 가져오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또 각 대학에서 로스쿨이 있는 학교, 로스쿨이 없는 학교 모두 이제 그 법학교육이 그 좀 후퇴하고 없어지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은 또 한편에서 우리가 어떤 인권지향의 사회를 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 교수님께서 사용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현행법에는 현행법에 없던 얘기가 법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저는 그 사용자라는 말도 그 문제가 있지만은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사용자 우리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조법에 사용자의 대표적인 걸로 사업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주 그 주인 주자 쓰는 주자란 말이 언제쯤 빠져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경제법 쪽에서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이면 되죠. 당사자 할 때 그 자자 쓰면 됩니다. 그럼 사업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주가 되니까 이제 노동자는 이제 그 종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사용자란 말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 사업주란 말이 일반 법률에서 노동법에만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 일체 없는 단어죠. 그거 하나만 제가 지적하고 오늘 그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헌안의 노동 관련 조항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독특한 얘기를 들으시겠는데요. 우리 경상대학교 백좌흠 교수께서 나의 따옴표 진보법학 연구란 제목으로 어떻게 해서 이 진보법학을 만나게 됐는지 또 어떤 주제들을 그런 이른바 진보법학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규명하고자 했는지 그런 방법론과 실천에 관한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백좌흠입니다. 왜 진보법학에다가 따옴표를 쳤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보법학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진보법학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진보법학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큰 주제가 사실 촛불과 민주주의 미래의 헌법상인데 이 심포지엄은 아까 우리 이 회의를 주재했던 조성현 교수가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그러니까 원로라 그럴까요? 이게 1세대 연구자 세 사람이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년퇴임을 하면서 소위 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자 이런 것이 기본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헌에 관해서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할 건 없고 제가 국제법학자로서 공부를 시작했다가 왜 법사회학으로 방법론을 넓혀서 그리고 또 인도의 법과 사회에 관한 연구를 했는지 이런 제 한 33년의 교수 생활에 있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소위 지방의 공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어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담당해야 될 이런 소위 말하는 운동과 관련해서도 제가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엔 국제법학자로 시작했으나 나중엔 되려 법사회학 또는 법사회학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학술적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저 사람이 왜 저런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소위 저런 연구를 한 결과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얘기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문은 거기 21쪽에서 25쪽까지 간단하게 있습니다만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적 박정희가 시행했던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 중이었고 그래서 공업 입국을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5년째 공업 고등전문학교의 기획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뭐 선반도 돌리고 용접도 하고 주물 모형도 뜨는데 그런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재미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5년제를 졸업하는 것은 대개 이제 전문학교라는 것이 거기에 고등학교 과정의 실습과 2년의 이론을 갖춘 그래서 이론과 소위 실무 능력을 갖춘 학생을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고를 졸업한 것과 이렇게 별로 다르지 않는 소위 대우를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다 같이 입학했던 사람의 반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는 그래서 소위 검정고시를 걸쳐서 72년에 그야말로 청운의 뜻을 품고 법과대학에 진행했는데 대학에 왔더니 1학년에 시월 유신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제가 다닌 학교가 여기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아야 될 농구 골대를 당시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이 대단히 기분이 나빴더랬습니다. 어쨌든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또 고시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냥 흘러 국제법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나서 군에 갔는데 군을 마치면서 다행히 소위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학지를 당시 그 로타리 인터내셔널의 그 해외 펠로우십은 유학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영어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왜 미국이나 영국을 가지 않고 인도를 유학지로 선택했는지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학원 1학년 때 읽었던 올리버 리시치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인터내셔널 투데이 앤 투모로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1세계 자본주의 세계, 제2 공산주의 세계, 제3세계의 국제법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썼는데 아마 제3세계 국제법이라는 게 저한테 꽂혀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1 선택지, 제2 선택지, 3 선택지가 있었는데 모두 인도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81년 8월에 인도 델리대학교 법과대학에 국제법 전공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전공을 하러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진보법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단서가 거기서 있게 되는데요. 제가 1975년에 베트남이 소위 베트콩으로부터 공산화돼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인도 동료가 그렇지 않고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베트남이 통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트남이 공산화됐다 그러는데 그 친구는 베트남이 통일된 나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위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똑같은 시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6.25 전쟁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이론 대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인도에 공부를 제3세계에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지만 전혀 시각이 제3세계를 공부할 시각이 돼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실 델리에서 그러니까 뉴델리의 코노트 플레이스 등 이런 데 나가면 당시 소련의 이 프로그레스 퍼블리셔스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소위 막스 레닌 저작물들을 막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걸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당시 국보법에 위반될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사실 그걸 감히 받지 못했고 반대로 그냥 반면에 제너럴 시어리 오브 로나 아니면 소련 국제법 공식 교과서 등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오지 못하고 껍데기를 떼버리고 안에 내용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귀국할 때 84에 귀국할 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경상대에 86년에 경상대에 가서 소위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드디어 86년은 소위 전두환 조공 정권의 마지막 단계가 되죠. 그래서 당시 소위 사회과학 연구들이 시작됐고 그리고 소위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던 그런 서명교육을 중심으로 소위 자체적인 진보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사실 학생들에게 소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소위 자유교양 강좌 운동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그걸 계기로 사실 진보적인 연구에 대한 소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위 막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 등의 저작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위 86년에 가서 89년에 시작된 그런 독해가 아직도 현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독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위 진보적 연구의 소위 노력은 실제로는 경상대의 교양 과목을 실제로 진보적인 과목으로 개정해내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소위 기존에 10개밖에 없던 교양 과목이 100개 이상의 교양 과목으로 실제로 소위 설강돼서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예컨대 한국사회라든지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이런 과목들이 학생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는 소위 이런 그러니까 소위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것 외에 소위 학내 민주화를 추진하는 이런 소위 운동을 소위 개시하게 됐는데 실제로 당시 이 대학은 총장과 교육부가 파견한 사무국장의 수직적 체계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수회라고 하는 소위 국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만들어서 소위 집행부가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이나 결산 등의 안을 미리 사전에 승인받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소위 실제로 소위 악법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법을 강의하는 외에 교양 과목으로서 법과 사회 그리고 전공 과목에 저희가 기초법 교수가 없기 때문에 법사회학이나 법제사를 제가 맡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양 과목의 법과 사회에서는 저는 소위 학생들에게 소위 학생들이 사실은 졸업하면 되게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동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자각과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학 과목은 당시 양건 법사학의 주로 소위 법사학을 하는 강의로 이용됐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비판적으로 강의를 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산은 물론 우리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연구원들이 진행한 이런 민주법학과 그 외 진보적 학자들의 소위 저서들이 밑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법사학을 강의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은 실제로는 소위 내용이 있는 사유 그리고 개념의 있는 직관 이런 소위 연구의 변정법적 동의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사학을 강의한 배경은 소위 내가 얘기하는 그런 진보적 법학에 기반했는데 이런 진보적 법학의 중요한 내용은 아마도 우리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에서 소위 발간했던 가장 최근에 정리된 진보적 법학에 대한 연구는 민주법학 6호의 조국 교수가 현 단계 막수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지를 이란 실론인데 그 이후 진보법학에 대한 이론이 이 이상을 넘어가는 이론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법연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했던 심포지움이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이었는데 이 심포지움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민주법학 소위 41호, 42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 과목은 소위 일본 막스주의 법학 시리즈의 하나인 국가법의 역사이론 1장과 2장을 번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94년 3월부터 2년간 인도에서 법학 공부를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연구 주제가 인도의 농업계획과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민주법학 11호에 실었었는데 제가 민주법학에 기여했던 유일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법학 방법론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그것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 23쪽에 있습니다. 거기 인도 헌법 규정과 농업계획 법들은 사회 정의의 모습을 띠나 실제로는 농업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농민 대중의 민주적 권리를 희생한 비싼 대가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면서 토지 소유 계급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주관하에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으로 농업 노동자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는 더욱 격화되고 정난화해졌으며 이러한 착취 관계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인도 전 지역에서 점점 더 폭력적인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농민들의 투쟁은 구조적인 민주적 계획의 추진을 가져오기보다는 항상 우리나라와 똑같죠. 그렇죠. 극렬 분자들의 불법 행위로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의 문제로 취급되어 국가의 피할 잃은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결국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쟁취될 수 있다는 막스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내가 법률신주의와 법치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1986년에 그러니까 경상대 가자마자 썼던 이런 민간 항공기 연공 침범과 국제법이라는 논문인데 이것은 1983년 9월 1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던 카일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돼서
탑승했던 승객과 크루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막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 항공기가 인도 영공에 들어갔을 때 소위 소련 소위 폭격기가 과잉 진압을 한 거죠. 과잉 진압을 해서 재판도 없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 사살해버린 이런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로 제가 소위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칼 공공지휘 사건으로 민간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둘러싼 국제법 규범이 명확히 되었고, 이 규범은 시카고 협약 제3조 2에 의해서 선언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빨리 비준되고 발효하고 관련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국제법 제도가 완비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소련에 의한 북태평양 항로병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같은 국제 협조 체제가 더욱 발전하고 확산되어 진정한 우정과 협조의 정신하에 국제 민간 항공이 보다 안전하게 발전하고 동시에 국제 공력에서의 진정한 법의 지배가 실현되길 바란다. 이런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논문을 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96년에 귀국해서 소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법과 사회나 법제사 법사회 강의를 계속했지만 이미 이제 그 뒤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법과 사회 제가 했던 법과 사회 과목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였다면 한 학기에 1,500명의 수강생이 몰려서 500명짜리 대행 강의실을 일주일에 3번 강의를 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96년에 왔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한국사회 이해나 또 이제 94년에 한국사회 이해 사건으로 경찰 선생들이 이제 법원에 불려다니고 했었는데 10년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런 이미 그 한국사회 이해나 제국주의 한국사회 그리고 법과사회 등 진보적 과목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저는 소위 그런 강의 외에 인도 연구를 계속했고, 그래서 소위 다른 인구 연구자와 함께 학제간 연구로 내가 알고 싶은 인도라든지 카스트 등 인도 관련 책들을 계속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이제 하나 했던 가장 중요한 진보적 연구의 하나는 인도 아까 소위 농업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노동 관련 소위 연구를 소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인도 노동 문제에 관한, 그래서 인도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법,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에서 문제되는 아동 노동에 관한 그런 소위 문제, 3가지 문제를 소위 연구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현지 요사 연구를 하는 과정에 체나이에 진출해 있는 현대 자동차의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인도에 진출해 있는 삼성, 현대, 소위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이 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현대 자동차에서 노조가 결성되어서 소위 불법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때 LG나 삼성과 달리 현대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위 정주영식, 그러니까 무대포 경영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도 노동자들을 자극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인도 노동자들을 아침에 오면 그러니까 작업장 구석에 힌두 신상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을 소위 인도 현지에 나와 있는 그 현대자동차 법인장이 용인하지 못한 것, 그리고 치우라고 했던 것, 그리고 인도 노동자를 개로 묘사한 이런 포스터를 붙인 것, 이런 것들이
인도 노동자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실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인도의 노동조합은 실제로 본래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배부터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만든 단체라기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네루나 간디 등 민족 지도자들이 노조에 개입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었고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인도가 대단히 실질적 민주주의가 진전된 나라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지독한 가난한 노동자들을 소위 조직해서 투쟁하는 그런 기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워낙 강력한 국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거 제가 소위 지도교수로 그러니까 같이 늘 접촉했던 그 박씨 교수에 의하면 노조 지도자들을 현장에서 살해하는 것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 지도자들의 노동 활동을 이유로 살해되는 그런 사태 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외에 또 인도에서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카스트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상금 주급에 대한 문제였고 이것은 아동 결혼과도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진보적 관점에서 했던 이런 결과들을 16년에 인도의 법과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단행본으로 정리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책이 세종도서 학술 부분에 선정된 우수작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요. 이 옛날 얘기를 쭉 하면 동시대인으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정말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경수 교수님이죠. 우리 숙명여자대학에서 국제법 전공이신데 뭐 국제법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10분을 드리는데 짧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를 맡게 된 정경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년, 개헌, 민주 또는 진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게 추가되는 하위 키워드가 있다면 국제법이나 아니면 대외관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키워드를 주목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민주 또는 진보라는 측면과 정년을 연결시켜서 보았을 때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역정, 즉 인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회고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은 민주 진보와 개헌이 만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비전 또는 법 제도 접근에 있어서 화투비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인적 접근으로서의 회고와 전망을 얘기할 때 여기 계신 세 분들 모두 미지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법학이라는 것은 한국의 그 진보의 역사가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어 있다 80년대 후반에 다시 복원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영역에서 과연 법학이 있는가?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이 80년 후반 90년이 들어오면서 이 진보법학이 한국 사회, 이 한반도의 역사에 처음으로 이 자기 모습을 스스로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길을 처음으로 걸어오신 세 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경선 교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입니다. 진짜 박도에서 홀로 서서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사실 그 민주보변 그 출발 시에 교수는 딱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강경선 교수님이었고요. 많은 나머지 회원들은 이 전부 연구자 아니면 대학원생 지위였습니다. 이제는 민주보변이 어느 법학교수단체 못지않은 이 양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 양적 팽창의 기초를 아주 묵묵히 다져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 교수님은 말 그대로 두 가지에서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법학의 길과 이 평생 교육의 길에서 아주 큰 일을 하셨고 전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딤돌이고 자양분이고 스스로가 실천가였지 않았는가. 자, 그것을 저는 국제법의 용어로 한번 다시 전환하고 싶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변경, 말 그대로 이제 뭐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등장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 연방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러시아는 계속 바뀌었죠. 러시아는 국가는 계속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국제법에서는 국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유지 존속된다고 봅니다. 강 교수님께서 이제 교육과 연구에서 계속 펼쳐온 것들은 말 그대로 국제법상 국가 계속성의 원칙처럼 계속 동일성을 가지고 유지될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백장 교수님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법학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요. 국가 중심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관악으로의 속성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인도 또 법학 자체에서 국제법은 상대적으로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진주란 지방 그런 쯤에서 우리 백 교수님은 주류 사회 밖에서 이 법학과 제3세계 그리고 지역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법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고 이 새로운 이 다양한 학문적인 영역을 학제관으로 그 개척해 오셨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인적 측면을 이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법제도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 스스로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측면에서 인도를 보면은 인도는 무엇인가? 인도는 그 내부적으로는 뭐 신분제도나 가부장적 폭력이라는 모순에 있고 외부적으로는 식민지나 비식민주의의 선도자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오늘날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960년대 이후 전개되었던 비식민화, 즉 식민지 해방, 독립, 신생국 출범이라는 그 틀에서의 비식민화를 넘어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는 포스트 콜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탈식민입니다. 즉 식민 유산에서 벗어나는 거죠. 즉 국제법적 유산의 청산과 이 제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새로운 단계들이 이제 인도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나왔던 많은 문제들은 아직도 우리의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학이 한국의 국제법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포스트 콜로나이제이션의 문제에서 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인도 법학에서 인도 국제법학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제 그 주제가 이제 그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의 헌법상인데요. 헌법적 측면에서 한번 이 국제법의 만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재는 동력을 좀 잃고 있는 이 헌법 개정에 기본적인 공감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헌법 및 헌법적 통치에 민주적 정당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러한 그 목적과 취지는 당연히 대외관계에서도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관계에서 특히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동시로 나타나는 게 이 국제입법, 인터내셔널 로메이킹에 있어서의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각 개별 국가가 주도성, 주권 국가의 주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관들이 주도성을 갖는 그런 양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입법에 있어서의 비국가화 현상과 비의회화, 즉 각국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양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각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조약 체결에 있어서 그 국내적인 동의나 승인 절차 등은 이제 밟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국가의 의회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그게 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행 그 헌법을 보게 되면은 대외관계, 특히 이제 조약 체결 관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견제를 보장하는 권력 분립을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서 보면 비대칭적, 비균형적 형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양상 때문에 2015년을 정점으로 나타났던 일련의 그 국제합의의 문제들이 있죠.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문제들, 사드 배치에 관련된 합의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전국민적 반발을 직면하는 이 합의가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제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헌법의 미래는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될 것인데요. 그 비전에서 명확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외관계, 특히 대외적 입법성을 가지는 조약 체결은 입법권에 대한 국회의 일반적 통제에서 대외관계 영역을 특별 예외 영역을 둘 것인지 권한 배분, 권력 견제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외관계를 예외로 놓고서 과거의 군주특권의 현대적인 변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민주적 통제에 놓는 것이 향후 헌법 개정에 있어서 대외관계 조항, 특히 조약 체결 관계 국내 절차 조항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이 민주적 통제가 새로 개정되는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저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미국서 처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대외관계의 헌법학이었어요. 이른바 전쟁과나 워파워를 의회와 대통령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대통령 중심에서 어떻게 의회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인가인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헌법적으로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백자원 교수께서 그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의 국제법학이 있다는 그 얘기에 이끌려서 결국 인도를 찾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그런 1, 2, 3세계가 있듯이 1, 2, 3세계를 한꺼번에 경험한 한반도의 독특한 국제법학과 그런 헌법, 대외관계 헌법학 같은 것도 꼭 실현된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휴식을 선언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모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